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우의 프리덤 가디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미리 말씀 올렸듯이 이승만 학술대회로 지금 2주 만에 방송을 하는데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파워 유튜버시죠. 전직 국정원 차장을 지내시고 전옥현 안보정론TV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과거에 정치평론, 외교안보 평론을 가장 활발하게 하셨던,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누구보다 애국심이 강한 아주 정말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한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전옥현 안보정론TV 대표님이시죠. 대표님을 모시고 2030 세대가 왜 이렇게 최근에 정치개혁에 대한 그런 욕구를 분출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또 한반도 주변 정세 몇 말씀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옥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정말 바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유총연맹 320만 회원들이 아마 이 전옥현 선배님, 우리 사장님 방송을 잘 보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지금 방금 우리 박태우 사무총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평생을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국가정보원에서 쭉 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국정원 1차장을 하고 이제 은퇴한 지는 이제 상당히 시간이 됐고요. 은퇴한 이후로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재능 기부 차원에서 외교안보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종편, 지상파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쓴 또 칼럼 이제 신문지상의 유력 매체들에 많이 좀 기고를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 개인 유튜브 방송 전옥현 안보정론TV를 통해서 우리 이제 국내 정치권 이슈하고 또 외교안보 중요한 이슈들을 두루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도 우리 전옥현 안보정론TV의 정말 시청자 중에 한 분인데요. 우리 오늘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좀 그 TV를 구독하셔서 그 격조 높은 대한민국의 현안을 분석하는 TV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계엄령 사태, 탄핵 사태 후에 대한민국 정치판 흐름이 매우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면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거 상당히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사실 이 질문 가지고 이제 답을 하려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거두절미하고, 윤 대통령,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것이 이제 2022년도 5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곧 한 달 후면은 만 3년이 이제 지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작년 12월에 계엄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탄핵 정부로 이어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의 그런 지금 고비를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틀만 지나면 선거하기 때문에 그 고비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 와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탄핵이든 또 아니면은 탄핵 그런가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판결이 나면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완전히 지금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지금 국론이 분열돼 있고 국민이 양분되어 있는데, 그 이제 원인을 따진다고 본다면 해방 이후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부터 국민을 갈라치겠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결은 4월 4일 날 나오지만은 어느 판결이 나오든 간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기각 판결이 나올 걸로 거의 확실하는데, 어느 판결이 나오든 간에 양 진영 간에 그 대결, 그 충돌, 이거는 굉장히 불가피한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대통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탁월한 좀 리더십, 그야말로 이제 통합의 그런 이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치 해방정국 이후에 그 당시는 좌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남남 갈등이 극도로 심각했을 때처럼 지금 이 탄핵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 아니겠어요? 다른 거는 뭐 둘째 문제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이 돼야 되는데 일부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을 무시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자, 그래서 네네.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 그게 제가 보기에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미래, 지향성, 방향성 이거는 이제 헌법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이제 헌법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 대한민국은 뭐 그 자타가 공인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양축으로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최고로 전 세계 국가 중에 지금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국가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네. 그런 국가거든요. 두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런 그 헌법 가치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고 또 이런 헌법 가치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더 나은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도 우위로 앞으로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위로 앞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위라고 하는 것은 이 헌법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이제 경제적인 지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흔들림 현상이 너무나 심하다. 네.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럼 도전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 냉전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제 도전 세력이 북한으로 딱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으로 돼 있어서 그야말로 거의 문재인 정권 때 빼고는 거의 항상 북한이 주적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적 개념 하에 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지켜져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적을 싹 국방백서 그렇죠? 여기서 싹 지우면서 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네네. 적이. 네네. 아니 대한민국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분단된 데가 딱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네네. 아니 적을 없앤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네. 지리적 개념의 적도 없앨 것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벌써 한강수로 같이 조사해서 넘겨줬다. 이건 뭐 지리적인 국경선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지리적 개념의 그런 이 국가의 정체성이 흐려진 데다가 이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세력이 이제 요즘 그 용어로 따지면 반국가 세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 이게 너무나 심하다.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거를 말하자면 척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네네. 반국가 세력도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정도로 이제 반국가 세력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커졌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반국가 세력 하면 이제 흔히 이제 간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그게 이제 지하에 잠복해서 이제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걸리면 이제 영창 가니까. 근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 수면으로 올라와서 노골적으로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말하자면 무너뜨리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이런 것은요. 과거 냉전 시대 때에 잠수 타던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지금 저 광화문 경복궁 앞에서 그다음에 헌재 앞에서 여기 저 하는 세력들이 전부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회를 민노총이 주관하는데 네네. 아니 민노총 간첩단 2개 요새 다 적발돼가지고 징역 15년씩 선고를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게 굉장히 반국가 세력이 심각하고 요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 발전을 참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기억하기로도 그 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행사죠. 2023년 이거 6월에 이곳 장충체육관에 오셔서 그때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 척결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렵다. 그러고 작년에 또 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행사 인천에서 열린 행사에 오셔서 또다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 이적 세력에 대한 그 윤 대통령의 그 개념은 확실하게 반헌법 세력이라고까지 우리가 봐야 되고 이 반헌법 세력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논쟁에 들어가서는 또한 대한민국의 그 건국 정신에서부터 현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렇게 견인해오는 그간의 모든 흐름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도 지금 알다시피 미중 간의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이 탄핵 문제도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하나의 대결장의 구도가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지금 이렇게 재현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요.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네. 지금 반국가 세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40여 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지금 정치권에서 보면 논쟁의 본질을 벗어났어요. 뭐냐면 네. 지금 현재 여야 간의 쟁점이 뭐냐? 아니 여야 간에 합의도 안 했는데 왜 헌재 재판에 넣느냐?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그거는 컨셉의 근본을 다시 정해야 된다. 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에 못 들어가는 것이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인민노래에서 활동했다. 그것도 굉장히 극렬적으로 활동했다. 그것도 선전선동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막스 레닌주의자다. 이게 이제 다 알려져 있는 이 공통된 지적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갈 길도 이런 막스 레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그거하고는 정반대. 그거는 김정은이 헌법이라 북한에 보내야지. 차라리 북한에 보내라고 해요. 소신 그 막스 레닌주의 인민노련에서의 활동의 그 기조, 철학이 안 바뀌었잖아요. 왜? 본인이 바꾼다고 안 했으니까, 전향 안 했으니까. 그럼 북한으로 보내야지. 왜 대한민국 헌법에다 심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거는 반국가 세력을 사법부에 집어넣어서 헌재에 집어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말하자면은 빨갱이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요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냉전 구도 고착화 이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냉전이라는 게 뭡니까? 냉전은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경쟁이잖아요. 자유시장과 계획경제와의 대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게임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국제적으로 끝났어. 그래서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당 독재 이거는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국내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종북 좌파들, 그다음에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그런 막스 레닌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신냉전이 오면 이게 지금 현재 신냉전이라고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아주 세력 대결이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이 신냉전이 한국만큼 영향을 크게 주는 나라도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바로 지하에 잠복했던 종북 세력이 종북 좌파 세력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종북, 종중, 매국노라고 하잖아요. 종종, 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지칭할 정도로 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말이죠. 요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세력도 결국은 반국가 세력, 종북 좌파 세력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국제적인 구도가 신냉전, 미국과 중국인데 요 부정선거, 그 다음에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론 조작까지 한다, 심리전까지 한다, 이런 것까지 지금 언론에도 많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방 세력의 경우에는 자유주의 확산, 그리고 자유주의 위협을 막아야 되는데 이 한국에서는 말이죠. 종북 좌파들, 반국가 세력들이 있어갖고 이런 중국 세력들하고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냉전 구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제일 위협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우려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에서도 그 입장문을 내가지고 그 오해 없도록 해달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도 오해받지 않도록 집회 시위 이런 현장에는 절대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 지금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굉장히 위협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 프리덤 가디언 오늘이 61회차입니다만은 제 초청한 인사들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외교안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벌여온 영향력 공작의 이염수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노정되고 공작원 하나 제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고 또 서울대학교에 시진핑 기념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미 대한민국은 정말로 많이 과거에 이제 북한의 대남 전선 전술에 의한 그런 종북 세력을 거쳐냈는데 이제는 친중이라고 볼 것 없이 종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세력들이 꽈리를 틀고 엄청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한미일 협력 구도에서 약한 고리라고 자꾸 지금 흔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쉽게 흔들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6.25 직후라든가 60년대, 7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든, 국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든, 아니면 글로벌 차원에서 보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그 철학적, 정치적,
그다음에 정신적인 이 구도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내 먹히거나 그렇게 이제 침투 우리가 얘기할 때 침투의 네. 대상, 예, 공작의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 예,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극히 일부 세력이죠. 네, 네. 극히 일부 세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공연하게 예. 그런 아까 심리전, 여론 공작, 댓글 공작에 포섭이 되는 네네. 더군다나 이제 그게 왜 우리 한국의 경우 위험성이 있느냐? 네.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유권자가 말이죠. 네. 중국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유권자가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이 그 거주하는 사람 유권자들이 총선에는 투표를 안지만 예. 지방선거까지는 투표를 해요. 네, 네. 그러면 지방선거도 선거고 자유민주주의의 한 큰 영역을 차지하는데 요거를 낮게 보고 거기에 이제 중국인들의 투표를 줬는데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공작 여건을 합파화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 공작이 전 세계적으로 세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공작하면 그 자체가 이제 불법적인 냄새가 나는데 한국만큼 합법적인 공작 여건을 정보위원회에 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지개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호주의를 따지기 전에 네. 상호주의로 중국이 상호주의 한다고 우리한테 주겠어요?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당 독재국가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한국 국민한테 투표권을 주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주지. 그리고 거기서 준다 한들 중국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뽑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투표 행태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흔히 옛날 한동훈이 갔을 때 중국이 좀 우리도 줘야 돼. 상호주의 내용 컨텐츠 자체가 달라. 네. 이건 등가성이 없는 상호주의예요. 맞습니다. 절대로 그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중국이 우리를 뭘 주든 안 주든 간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국내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권은 절대로 주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박탈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줘서는 안 될 걸 준데 잘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가 뭐 sensitivity nation, 민간국가 지정하는 배경에 대해서 일부 기업인한테 책임을 돌리는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사실은 문재인 좌파 정부 5년 동안 그 사회주의 악법을 통과시키면서 반미하는 노선이 고착화되고 친중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계몽령에 가까운 계엄령을 했을 때 처음에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해하다. 최근에는 이제 그 뜻을 이해하고 미국도 동북아시아 정치판을 이렇게 다시 앞으로 질서를 재편할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그 시각을 보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미국 언론하고 그다음 미국 정가 소식,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데 일본보다도 이제 미국의 시각이 곧 국제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제야 세계 이런 데서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좀 비평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아니면 국가가 이 종북 좌파에 의해서 종매에 의해서 국가의 정체성이 이게 좀 무너지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내용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반국가 세력도 심각하고 부정선거도 확실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중심의 이런 사당화, 그렇죠? 그 다음에 일극 체제, 독점 체제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이 위기 국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몽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요 국내적인 그 여론의 변화 현상,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국제사회에 실시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저 외신들이 수백 개가 와 있는데 실시간으로 가면서 마찬가지로 약간의 타임렉, 시차는 있지만은 미국 내에서도 일본 내에서도 유럽 내에서도 이제 똑같이 우리가 계몽되듯이 겉으로 보면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지금 한국이 계엄할 때가 아닌데 이게 좀 비판적으로 봤는데 우리가 모르게 대한민국이 안으로 정말 이념적으로 이거 썩어 들어가고 있구나. 이 빨간 색깔이 침투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빨랐구나. 이걸 미국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여론도 돌아가고 그 미국이 돌아가고 있다는 결정적 증표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미국도 이제 보수주의가 있고 이제 진보주의가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미국의 그 보수 제일 큰 보수 단체에서 그 이제 행사를 했는데 CPEC
A시팩, A시팩. 예, 예. 예. 거기에 워싱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왔잖아요. 70분 연설하셨어요. 예, 70 대통령이 예. 아유 고든창 박사 어디가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면서 한 얘기가 고든창의 얘기는 내교 똑같아 버렸거든요. 네. 그런 고든창 박사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보면 미국 내 시각이 확 달라졌다. 그 미국 내 시각이 달라지면 뭐 유럽 여론, 일본 여론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국제적인 시각을 논평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이제 뭐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다뤄봤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런 큰 국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일이 있으면 외신들이 잘 모르니까 네. 조금 왜곡해서 기사화하기도 하고 또 왜곡한 그런 이제 논평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12월 3일에 이제 4월 거의 넉 달 됐잖아요. 예. 넉 달 동안에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걸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그 왜곡된 시각을 갖는 외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이게 외신이 정확하게 팩트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비판적 왜곡된 시각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사태의 진전이 네네. 역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복원력이 뛰어나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백악관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회복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옥현 TV에서도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카톡을 많이 나누는 제니박 백악관 출입기자가 얼마 전에 또 예. 뭐 국무성 대변인이나 또 백악관 대변인 질문을 하는 영상을 예. 내보내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도 오셨었어요. 한국 오셨을 때 그러셨구나. 다른 데는 일자 안 나가고 전화 왔길래 제가 이걸 1시간 찍고 계셨는데 그랬구나. 다른 데는 출연 안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 제니박 선생님도 지금 이 미국에서 이 계엄령을 보는 사태에 대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많은 지금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이제 과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일개 책사죠. 최근에 또 존 밀러 이런 저 유튜버죠. 여론조사가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또 매트 슈랩 미국의 ACU, AC팩을 이끄는 그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골드창 프로세스 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의 AEI 아메리칸 이코노믹 인스티튜트의 그저 선임 연구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 정치적으로 특히 한반도에서 매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저렇게 탄핵 때 반탄핵으로 싸우는 것도 중국의 속방아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간접적인 표현입니다만 내정 간섭적인 표현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일조해야 된다. 대충은 이런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이 미중 패권 구도가 한반도 주변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탄핵 정국 이원회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에는 항상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인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쓰는 말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물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볼 때 윤 대통령이 살아서 복귀해야 된다. 이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 등이 터지는 시기는 저는 이미 지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났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우리 이제 흔한 얘기로 러브콜을 경쟁적으로 보내는 시대로 지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맞습니다. 점점 넓어져 갖고 미국도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외교 안보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중국과 그 옛날에는 소련이잖아요. 이제 소련 그 외교 관계에서 양다리 외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양다리를 우리가 칠 수 있는 그런 그 국면으로 우리의 이제 국제적인 역량과 그다음에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미국 쪽에서도 나오고 중국 쪽에서 나온 게 배팅을 어디로 할 거냐 이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배팅을 어디로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양다리를 거치고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과연 어느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 계산을 하고 우리 계산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우선 본다면 중국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한미 동맹 관계라는 게 이제 군사적인 영역에만 제한돼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군사적인 영역은 당연히 뭐 한 부분이고 중요한. 지금은 이제 우주 문제. 우주 문제까지 우리가 우리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확대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인 어떤 공유 면적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다. 그런 외교적 영역이. 네네. 예,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예. 그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국은 그쪽 사회주의 진영에서 본다면 예, 러시아를 이미 제압하고 1등 국가로 올라섰는데 이게 푸틴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스트롱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본다면 지금 러시아가 북한을 지금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한반도에서 지금 북한을 사실 러시아한테 이제 잃어버린, 이제 좀 뺏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이 만약에 중국을 좀 그 거리를 둔다. 그러면 시진핑이가 한반도 정책, 동북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외교적인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이가 오겠다. 이런 의도를 갖다 그리고 오고 싶다. 먼저 그런 의향을 꺼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이 미중 패권 구도를 영역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고 외교적인 카드를 잘 발휘하면 정말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또 한미일 협력구도라는 확고한 방위 구상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 벗어나서 우리 지금 일부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친중 노선으로 너무 움직이다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과거처럼 전략적 모호성 같은 걸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이번에 탄핵 사태를 보면서 아주 민감하게 지금 마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대책이 뭡니까? 대척점에 있는 게 네네. 사회민주주의잖아요.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예. 근데 전 세계 아까도 이미 게임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어요. 국제 정치로 보면 끝났습니다. 예.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 저 총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 국제 정치 정치하고 이러면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업소 이제 흡수가 된 거죠. 네. 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사회주의. 아니 그러니까 베트남도 다 바뀌고 있고 맞습니다. 중국도 바뀌고 예. 이미 수렴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거꾸로 그 사회주의 공산 일당 독재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세력이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다고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간첩밖에 없게 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커지면서 이런 반국가 세력이 없어져야 되는데 커져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이제 간첩이 이제 몰래 숨어서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가지고서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극비리에 추적해갖고 잡았는데 요즘은 간첩들이 널려 있어요. 자, 어디에 널리느냐? 우선 민노총. 다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민노총, 아주 그것도 국장급, 아주 고위직들. 그 2개 단체라 그 민노총에서 잡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민노총이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민노총이 지금 아예 초대화 투쟁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겠다고.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의 위협 세력인 것이고, 이거를 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교조. 전교조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위협 세력이에요. 전교조. 왜냐하면 지금 이제 40대, 이게 40대가 이제 40대, 50대 이게 전교조한테 배운 첫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 딱 입력이 돼가지고 아니 3살 때부터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죽어라고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력들이 전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고 그 다음에 민변이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왜냐? 민변 아시다시피 말이죠. 자, 민변이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간첩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제 다 행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옆에 딱 앉아가지고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조력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수사를 방해할 정도로 이름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이 악질 대공수사 변호사들이 있어요. 민변에 장모 씨 이런 사람들 아주 다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장모모 이런 사람들은 대공수사 한 사람들 제가 국정원 다녔으니까 다 알잖아요. 수사를 못한대. 아예 수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수사가 대공 그 혐의점을 받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인데 예. 반국가 세력을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민변의 핵심 몇 명들 이런 사람들도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민변, 전교조, 민노총 이런 데 지금 널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단체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투쟁을 선동하는 단체 거기에 종북 단체들이 종북 좌파 시민단체가 수백 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지금 반국가 세력이 옛날처럼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널려 있고 그러니까 요소별로도 다 들어가 있어요. 경제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심각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회 세력은 바로 뭐냐? 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국회에 진보당을 3명 넣어놨잖아요. 진보당 3명. 그렇죠. 이 진보당이 통진당 했던 사람들이 지금 진보당이라고 당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본래 유사정당은 의사정당인가 유사정당은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민주당 해산하겠다고 캠페인 벌이는데 민주당 해산 가기 전에 저는 진보당을 먼저 해산 조치하라. 그게 훨씬 쉽다. 예, 국회까지 가 있어요, 진보당이. 큰일 났어요. 이게 자유주의 위협 세력입니다, 이게. 이 방송에서도 이 뭐 수십 차례 분석하고 했습니다만은 왜 대한민국은 소득의 헌법소청 같은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갖는 공권력을 행사가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 뭐 김승구 국정원장님 우리 저 차장님을 지냈으니까 국정에서 너도 사석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니 노무현 정권 때 간첩 수사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게 1심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아니 우리 이런 나라가 그래 국정원이 간첩 잡으라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누굴 위해서 대통령 일을 하는 겁니까? 나는 그것도 지금도 이상하고 또 다른 거는 지금 2030 세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잘 모르고 무관심하다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에 지금 모든 정치 과정에서 또 전환길 같은 강사가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깨우쳐서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돼 있는데요. 과연 2030 세대의 이런 새로운 정치적인 욕구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그 대한민국 정치개혁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2030이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화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2030 세력들이 이번에 이제 그 탄핵 반대,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해요. 단순하게 뭐 윤석열 대통령 살리자 이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다음에 법치인권 이런 보편적 가치를 굉장히 신장시키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얘기는 그런 가치지향적인 캠페인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들이 겉으로 보면 뭐 통일에 뭐 무관심하다. 우리가 통일 배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이유가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2030 세대들의 마인드가 이번 탄핵 사태를 맞이해서 확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2030들의 그 탄핵 반대 요 참여가 이제 커진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왜냐하면 2030 세대들은 뭐 우리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자유주의가 한국에서 없어지면 내가 살아야 할 대한민국 이건 난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가 없는 나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 여기에 대한 그 집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들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위협 인식이 굉장히 크고 심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요거를 녹여갖고 이제 남북 간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십 년 만에 역대 대통령 중에 수십 년 만에 YS 이후로 처음으로 통일론을 새롭게 보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30들의 이런 이 사고의 변화 이런 거를 잘 담아가지고 실전적인 통일 주전 세력으로 키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30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가장 큰 자산인데요. 이희천 교수가 이 자리에도 2차례나 출연해가지고 대한민국 적화 세력의 본질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고 그분도 국정원에서 정보원에서 교수를 하셨죠. 최근에는 이제 그 과거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씌웠던 프레임, 보수와 진보라는 가짜 진보의 그런 프레임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 중간 지대는 없다.
그러니까 헌법 이념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서 2030들이 많이 그 의식이 깨우쳐졌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들의 그런 아주 엄청난 정치적인 욕구를 앞으로 정치 개혁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과연 참 우리가 그걸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탄핵의 결과가 나오는데 많은 예측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거는 다른 유튜브들이 많이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여쭈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이 탄핵의 이 결론도 결국은 북중러대 한미일이 일어난 대결구도라는 국제적인 프레임에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탄핵 국면이 오게 된 게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이 반국가 세력은 북중러.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놀란 게 이재명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굳힌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탄핵 소추 1차 안에 뭐라고 썼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탄핵이 당해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1차. 네, 1차 안에.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북중러 구도의 대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역적인 우리한테 보면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을 본다면 이런 이재명의 생각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대략 북중러 구도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아니 윤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대만 해협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왜 싸우냐. 그냥 쉐시나 해. 그냥 쉐시나 해. 아니 이게 일국의 정치 지도자가 할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일 날 얘기죠. 아니 대만 해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만의 관심 지역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는 더 관심 지역인 것이 미중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도 미중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는 또 한미 동맹 관계야. 그런데 그냥 쉐쉐만 하지 뭐라고 자꾸 따지고 그래. 이런 사고가 얼마나 이게 위험하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북중러를 적대시했다고 탄핵해?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똑같은 입으로 쉐쉐만 하면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 정권을 잡는다? 그럼 한미동맹은 깨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자서전에 썼잖아요. 글쎄, 점령군이라고 썼어요. 역사인식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제 신문을 지금 내가 오늘 방송 때문에 오래 왔는데 지금 여기 미국 국방부가 최근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 앞으로는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의 안보를 통합 방어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끌고 간다. 그래서 주한미군 대만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에게 맡긴다. 이렇게 엄청난 지금 이게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차관이 되면서 펜타곤에 이러한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판에 지금 여기다 대고 쉐시하면 어떠냐 그러면 미국의 그 한반도 전문자들은 아유, 이 사람이 국제 정치를 아나? 대통령 후보가 맞나? 그럼 그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밖에 없겠네요. 나 그래서 이거 지금 이런 엄청난 지금 안보 지침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거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게 아닌가.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그런 의식을 존중하고 나라의 안보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자리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하신 말씀 중에 국민의 욕구를 수렴해서 이제 1987년 체제 헌법이 옷이 좀 적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덩치에 맞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일부 국내 정치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각제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일부 또 이상한 기득권 세력들도 말장난으로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시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각 나라마다 대통령, 내각제 여러 형태의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우리가 이거는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분단 국가라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빨리 통일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분단 국가라고 하는 절대적 지금 환경은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것도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게 일반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뭐냐? 싸움질을 잘해. 대한민국 국가의 어떤 지향성, 방향성, 그리고 국민의 어떤 삶의 질, 그렇죠? 그러면 국제적인 그 냉혹한 그 국제 정치 정글 법칙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가느냐 이런 거 별 생각 안 해요. 내 지역구에 다리 하나 더 놓고 빌딩 하나 더 짓고 그리고 내가 이제 1선이 아니고 2선, 3선 여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절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각제를 하면 내각제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정권 바꿔치기는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구도로 국가의 어떤 그 어젠다 이런 것을 우선시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 개인의 아니면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돼가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나치게 그 잦은 정변 이게 결국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내각제로 갈 정도로 이 안정된 정치 환경이냐. 아니라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각제는 정부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오히려 혼란과 그 혼선을 네네.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미국식 4년 중임제 부통령까지 이렇게 겸임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래서 네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미국에서 배운 거고,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또 심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쭉 하는 걸 보면 일단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지금 1차 단임이라는 게 어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단임을 한 게 아니라 네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반면 교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네. 아, 절대로 그때는 그러니까 80년대 지상 목표는 뭐냐? 절대로 두 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그게 지금 87년 체제가 지금 30년, 40년 됐잖아요. 40년 됐잖아요. 돼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임제 목적이 아니고 지금은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민도가 커져갖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최소한도 한 중임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예. 예, 왜냐하면 삼선 가면 또 이게 매너지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중임제로 가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임제로 가서 아주 부통령까지도 예, 한 티켓에 넣고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책임 정치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정치 기득권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2030 세력들의 정치 개혁 욕구하고는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고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소선구제에서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총선 문제도 중대선거구제로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지역 불균형 문제, 예. 양극화 문제가 다뤄지는데 네네. 정치의 양극화도 저는 소선구제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소선구제가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 시골 고향, 제 고향 충남 서천인데 네네. 제 고향이 네네. 서천은 지금 어디하고 묶여 있냐면 저 보령하고 묶여 있거든요. 불황하고 있고 있죠. 예. 영원히 왜냐하면 서천에는 국회의원이 못 나와요. 왜냐하면 보령이 한 9만 5천, 서천은 한 5만 5천밖에 안 맞습니다. 되거든요. 잘 압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내 고향 사람, 네. 내 옆집 사람 찍어주는 게 대한민국의 투표 문화예요. 그러니까 서천 군민 출신은 뭐 죽어도 하버드 대학 나와도 안 돼. 절대로. 지역 감정이 그렇더라고요. 지역 감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천의 이익을 이 서울 의정 활동에서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인물 본위의 선거 가능성이 좀 있도록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과제까지 보면은 이번에 복귀하시면은 좀 폭넓게 논의하셔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붙여서 좀 길게 보시면은 저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 제가 과거에 한 대통령 후보를 모실 때 이제 그 지역구가 논산, 계룡, 금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보면은 뭐 그 국회의원이 논산시가 가장 많으니까 인구가 17만이고 맨 논산서만 나오잖아요. 금산은 5만, 계룡시 뭐 4만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소지역주의가 엄청나더라고.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하여간 이 헌법 개정론은 우리 2030 세대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하여튼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를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계엄령을 했는데 앞으로 복귀하신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예. 그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밝힌 게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예. 국정원으로부터 몇 차례 이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부정선거 요인이 상당하다. 저도 그래서 그 전에는 부정선거가 뭔가 잘 몰랐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 점검을 해봤더니 그 이 선거 관리 시스템에 결정적 하자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부정선거 요인이 충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정원 전 3차장이 헌재 나와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로 본다면 이제 부정선거 그 요인은 그 전산학적으로 볼 때 상존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실제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정선거 위험성이 있다라고 국정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이거를 좀 고치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 카르텔, 선거 부정 카르텔이 있어갖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갖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예. 아니 뭐 압수수색을 하면 전부 기각돼. 압수수색에서 또 수사가 되고 재판이 넘어가. 그러면 대법원 가면 전부 또 기각돼.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이익 공유하는 이익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판사들이 전부 다 선관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있고, 예. 지방선관위원장은 지방판사들이 다 하고 있고, 지방법원장들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선관위원장인데 아니 내가 부정했다고 안 하죠. 그런데 그래서 정상적인 시스템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여야만 갖고는 안 돼요. 또 싼만 해. 그러니까. 여야하고 관련 전문가들, 시민단체, 학계. 그래서 정말 전 국민 학계같이 참여하는 소규모 무슨 투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네. 부정선거 의혹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번에 이제 탄핵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의아하게 생각은 아니 계엄령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정선거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 재판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실제적으로 투표한 숫자하고 등록된 유권자를 비교하면서 이거랑 규명해보자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뭐 거부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거를 거부하면서 헌재에서 이게 뭐 이걸 제대로 된 탄핵 심판 절차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그게 웃기는 게요. 그게 예. 문영배도 알고 보니까 8명 중에 뭐 4명이라고도 하고 6명이라도 그래요. 이 사람들 다 선거위원장을 다 해봤고 네네. 그리고 가제는 그 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대법원 저기 그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장이 누구예요? 대법관이 하잖아요. 대법관이 그래 대법관도 내내 쥐도 같이 판사 생활 같이 한 동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칼자루를 뽑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문영배 한마디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영배가 지금 얘기한 대로 투표자 수 검증력 하자. 우리 변호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돼. 딱 잘려버렸잖아요. 그럼 메인 서버 감정좀 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잘렸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계엄 선포의 3가지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정선거도 안 보고 어떻게 기각하고 인용해?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인용하겠다고 지들 판 다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헌재는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허영 교수가 뭐 절차상의 문제 12가지를 지적한 것도 지금 해소도 안 되고 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엉터리 탄핵 변론 절차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재가 그 메인 서버를 못 보겠다. 그리고 선거 투표자 수도 못 가겠다. 딱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저기 성동을 요거 이제 그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잖아요. 네네. 아니 지금 이제 헌재에서 왜 윤 대통령 그거 안 받아주냐? 국민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 메인 서버를 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발표를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 딱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저 판사 대법관이 그 부정선거 심리하는 대법관이 오케이 이번에 중동 성동을 하나 샘플 그래 한번 메인 서버 까봐 이렇게 됐어요. 뭐 서버를 저기 임대해가지고 뭐 저 선거 끝나면 다 지운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메인 서버를 임대해서 쓰는 것도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포렌식하고 싹 지워버리면 이게 흔적이 안 남잖아요. 대만처럼 하루에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사전 투표제라는 걸 도입해놓고 왜 이런 시비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정말 이 민주주의를 총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 거기서. 그렇죠. 여론이 왜곡되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저는 과거에 이 탄핵 진행 과정에서 보면 뭐 대한민국의 뭐 자칭 대선 후보라는 인사들이 나라 걱정을 하는 건지 자기적 걱정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만은 무슨 저 대통령은 지금 나라를 구하겠다고 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조기 대선 이야기하라고 그러길래 내가 많이 비판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조기 총선을 하고 그 바탕에서 헌법도 좀 틀을 짜면서 새롭게 해야지 나라가 바로 서는데 그 참 이게 부정선거가 규명되면 뭐 국회가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때문에 당선된 사람이 야당에만도 뭐 53명이다. 하여튼 50명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잘못되면은 그냥 그 헌법 개정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먼저 108명 전부 사퇴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회가 해산되게 돼 있다니까 그런 극약 처방도 불사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탄핵할 때 찬성한 거 한동훈 계보부 한 20명이
지난번에 뭐 저 헌재에다가 뭐 저 뭔가 소원선가 뭐고 낼 때도 막 빠지고 있는데 72명이가 76명 하는데 참 여당이 대통령을 이렇게 잘 이렇게 뭐 받던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협조를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구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참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애국심에 대한 그런 강도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이제 제일 큰 게 예.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가 앞에서도 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예. 우리 한국 땅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위협을 받은 적 없거든요. 네. 예, 위협을 받은 적이 없으면은 그 여당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투쟁을 안 해. 예? 겨우 그나마 그래도 저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뛰고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중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이제 저 투쟁을 해왔는데 전한길 선생까지도 이제 그 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뛰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오늘 얘가 이제 배경 주제로 이렇게 장황하게 국제정치 문제 또 이적 세력 문제부터 해서 지금 부정선거 문제까지 왔는데 왜 이러냐면 2030 세대가 이렇게 불길처럼 일어나면서 공정한 세상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세상에 대한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기존의 정치권에서 이걸 수렴해서 또 대통령이 복귀하시면은 이거를 좀 새로운 정치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만에 하나 기각이 돼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런 수준의 정치를 하면은 2030 세대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욕구가 수렴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큰 숙제인데 우리가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금 뭐 토요일마다 나오는 이 엄청난 국민적인 열기를 이제는 차분하게 제도권으로 이걸 정책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2030들의 그런 분노를 우리가 좀 얼마나 어떻게 좀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이제 윤 대통령이 2030을 굉장히 많이 챙겼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시스템 안에서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시스템 안에서 정책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이런 그 선제적인 그런 그 행정 조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장관들 그 특보 자리에 2030을 좀 앉히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는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자리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꼭 그 운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왜냐하면 아니 뭐 공직사회 사실 이게 공직사회 계급사회지 않습니까? 계급사회다 보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부처다. 그러면 장차관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발언권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인 논의 장애,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그냥 너는 특보야 이렇게 놓고 뭐 그냥 무관심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중요 이 어젠다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게 그리고 페이퍼로 만들어낼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정치판의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적인 욕구는 가히 임진왜란 이후에 재상 유성룡이 있었지 재조선하라는 그런 문구가 생각날 정도로 확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인데 오늘 전옥현 안보전문 TV를 운영하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명쾌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100만 유튜브답게 정말 확실한 논리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결국 정치판의 세대 교체라는 것은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고 그리고 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이 인재 영입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숙제 앞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제적인 조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요 지금 이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이제 여성과 남성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 정치 진출 각 분야별로 그 이제 쿼터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쿼터를 줬을 때는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참여 기회가 지금 제한돼 있으니까
그 이제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먼저 많이 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그게 이제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남성들이 거꾸로 치여갖고 남성한테 그런 기회를 달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차별적 대우가 돼버렸다.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여성한테 주었던 그런 쿼터 제도와 같은 강제적인 인재 배분 시스템 2030에게 이런 거를 2030한테 줘라. 몇 프로 정도 주면 좋을까요? 현재 글쎄요, 뭐 저도 이제 프로테지가 있는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예. 최소한도 우리 여성들한테 줬던 쿼터를 예. 이제는 저희는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 주면 남성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지고 있는데 네네. 남성들이 피해를 봐. 네. 거꾸로 남성 차별성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맞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여성들한테 줬던 그 당시 쿼터 이 기준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가 대입이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예. 지표를 도입해서 적전 그 프로테지를 좀 끌어내 가지고 그 강제 활동을 통한 인재 배분 이런 것이 좀 제일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문화일보를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잠깐 보니까 미 합참의장 후보자께서 댄 케인이라는 분인데요. 주한미군 규모를 평가하면서 이제 감축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이런 북한 핵 문제는 즉각적인 안보 도전이다. 이게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이런 지금 아까도 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특히 안보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도 못하고 지금 말이야 거의 100일째 말이야 이러고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 정말 국익에 심각한 침해인데 저는 하루에 막 수십조 원이 달아가는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반미하는 사람들이 득세해가지고 대한민국 일꾼다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미국은 연일 말이죠. 한반도 말이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막 판을 바꾸고 있는데 아이 뭐 좀 중국하고 뭐 중국 속방으로 가서 지낸다고 대한민국이 뭐 나쁠 게 뭐야 뭐 속된 얘기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루어놓은 이런 번영과 안보의 토대 그리고 경제 능력이 하루아침에 달아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굉장히 참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우리한테 주는 숙제는 우선 주한미군의 지휘 변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하나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이제 김정은과의 지금 벌써 소통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깠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비밀리에. 그 이미 대화가 지금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변화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경제적인 압박. 자, 그래서 이 경제적인 압박.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압박은 이제 관세 전쟁인데, 그리고 이제 김정은하고 대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핵 문제. 그래서 이제 핵을 지금 김정은이 빅 뉴클리어 스테이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에는요. 그러니까. 예. 자, 그게 그러면은 나는 핵 협상 그냥 안 할래. 그냥 지금 있는 것 같고 대충 좀 줄이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정책이 확 바뀌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 국내 그 유관 부처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그야말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그 간담회도 하고 집중 토론도 해가지고 빠르게 대책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탄핵 정국 때문에 말이죠. 야당이 완전히 국가 기능을 완전히 딱 수독시켜 놓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조씩 그냥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태우의 프리덤 가디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여러분 정말 오늘 귀하신 분 모시고 대한민국의 100만 파워 유튜브답게 명쾌한 논리로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점 그리고 왜 2030 세대가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역사의 길목에서 하나도 둘도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 헌법 정신을 고양하는 자유시민으로서 항상 우리 도리를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차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오늘 마침 주제도 그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반국가 세력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어떤 패권 경쟁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식 냉전 때처럼 뭐 사회주의가 좋으냐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냐 이건 끝났어요. 끝난 시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끝난 게임을 이제 와서 우리 국내 종북 세력들이 다시 재생시켜서
그야말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는 바로 우리 자유총연맹이 아닌가.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 캠페인이랄까요? 이런 그 운동은 우리 자유총연맹이 그야말로 전이대가 돼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뛰어주시면 우리 국민들의 호응과 그리고 또 국민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기 태영호 민지평통 사무처장님이 4월에 오셔서 또 방송을 하기로 했고, 또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가 오셔서 또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또 북한 문제를 가지고 향후 방송을 구성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